오늘은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 특히 그 냉전 끝나고 공개된 구소련 비밀 문서를 가지고 6.25 전쟁 이면에 숨겨진 인물이죠, 스탈린. 이 스탈린의 역할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김일성이나 마오쩌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서들을 보면요. 스탈린 없이는 사실상 전쟁 시작이 어려웠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흔히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그림인 거죠. 스탈린의 계산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핵심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그 복잡했던 내막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우선 그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 말고도 박헌현 같은 꽤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스탈린은 왜 김일성을 딱 집어서 선택했을까요?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박헌영은 코민테른 활동 경력도 있고 좀 이념형 인물이라 뭐랄까 자기 맘대로 다루기 어렵다고 봤던 것 같아요. 호스트 스컬러 스피커. 음,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반면에 김일성은 그런 배경이 없고 또 권력력은 강하니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를 거라고 좀 더 다루기 쉬운 인물로 판단한 거죠. 아하. 거기에다 이제 슈티코프라고 당시 소련 군정의 핵심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강력한 추천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일성 입장에서도 스탈린은 권력을 위한 동아줄이었을 테고요. 네,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셈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김일성이 1949년 3월에 처음 남침 의사를 스탈린에게 얘기했을 때 스탈린이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는 왜 반대했을까요? 맞습니다. 거절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북한군 군사력이 아직 남한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최소 3배는 돼야 한다. 뭐 이런 거였고요. 군사력 부족. 네. 둘째는 38선이라는 그 합의를 깨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셋째는 당시 소련의 최우선 과제는 유럽 방어였거든요. 아시아보다는. 아,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네. 근데 이게 완전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조건만 맞으면 반대 안 해. 이런 식의 여지를 남긴 그런 조건부 거절에 가까웠어요. 아,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었군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스탈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이건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네, 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했습니다. 우선 1949년 말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죠. 그리고 중소동맹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동아시아 판세가 확 유리해진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라는 큰 배경이 생겼네요. 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내전에 개입 안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빠졌어요. 아, 그 유명한 에치슨 선언. 네. 이걸 보면서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여기에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뭐랄까 자신감이 엄청나게 붙은 겁니다. 와, 진짜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 당시 CIA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해서 소련 내부에서 첩보 활동을 벌였답니다. 여기에 스탈린이 굉장히 분노했고 미국의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와, 그런 배경까지 정말 복잡하네요. 여러 요인이 진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죠. 결국 1950년 1월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스탈린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승인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달았는데 반드시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라 이거였어요. 마오쩌둥의 동의. 왜죠? 이건 전쟁이 잘못됐을 경우에 중국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포석이었던 거죠. 아, 일종의 보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1949년부터 북한의 T-34 전차 같은 군사 장비를 지원해주긴 했는데 자료를 보면요. 상당수가 소련군에서는 이미 퇴역한 구형 장비거나 심지어 작동도 잘 안 되는 걸 신품 가격으로 넘겼어요. 재고 처리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스탈린의 실리가 먼저였던 거죠.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소련 군사고문단 역할도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지대했죠. 148명이 넘는 고문단이랑 전문가들이 북한군 훈련, 부대 배치,
심지어 전쟁 계획 수립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작전 계획까지요? 네, 그 선제 타격 계획이라는 전면 남침 작전 계획서 원본 자체가 러시아어로 작성돼서 북한군에 번역해서 배포될 정도였으니까요. 와, 그럼 거의 소련이 계획을 다 짰다고.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남한이 먼저 북침하도록 유도해서 반격한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남한의 방어 태세가 강화되는 걸 보고는 계획을 바꿔서 6월 25일 새벽에 그냥 전면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유엔 안보리 상황도 참 흥미로운데요. 소련이 거부권을 쓸 수 있었는데 회의에 불참했다고요? 이게 단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행동? 이것도 스탈린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요? 네. 당시 소련 입장에선 딜레마였어요. 거부권을 쓰자니 내가 배후요 하고 자인하는 꼴이고 그렇다고 안 쓰면 유엔 결의안을 막지 못해서 공산진영 리더로서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의 안보리 의석 문제 때문에 소련이 유엔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그냥 이용한 겁니다. 불참함으로써 전쟁 개입 의혹도 피하고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나려 한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그런데 전쟁이 스탈린 예상과 달리 길어지고 또 미군이 개입하면서 스탈린의 태도도 좀 변했다고 하던데요. 네. 전쟁 내내 스탈린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실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 군사고문단은 절대 38선 이남으로 못 내려가게 막았고요. 아, 직접 개입은 피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확 뒤집히니까 김일성이 막 소련군 파병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대신 중국에 도와달라고 하라고 떠넘기죠. 중국에게 넘겼군요. 네. 심지어 한때는 그냥 북한 정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했을 정도예요. 원조 규모도 막 조절하면서 북한을 계속 통제하려고 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탈린에게는 뭐 국제공산주의 연대 이런 것보다는 소련의 이익이 훨씬 중요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탈린은 6.25 전쟁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소련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군요. 상황에 따라 발을 뺐다 넣었다 하고 책임은 다른 곳으로 돌리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돋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나중에 북한과 소련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럼요. 스탈린 죽고 나서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도 다 이런 경험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 스탈린과 김일성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던 과거의 이 역학관계, 이게 오늘날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을까요? 특히 요즘 북러 군사협력이나 핵 문제 같은 걸 보면 더욱 그렇죠.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